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또 이제 연방 사회보장국을 사칭하는 이게 사기가 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전해드립니다. 우리도 사회보장국하고 연결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연방 사회보장국 SSA 산하 감사관실이 어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SSA의 감사관실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주의를 하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회보장 개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가 임박한 것처럼 불안감을 주면서 여기 사기를 친다라는 것이죠. 이메일 제목은 사회보장 개정 문제 감지, 그러니까 당신의 사회보장 넘버의 문제 감지 또는 공식 문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까지 되어 있는데 첨부 파일 모양이 보면 정말로 정부 문서인 것 같아서 많이들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첨부 문서에는 범죄 활동으로 인한 사회보장 넘버 24시간 안에 서스펜드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실제 영어 제목을 잠시만 좀 알려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메일로 올 수도 있고 뭐 텍스트로도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문장이나 제목은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Issue detected with your social security account. Issue detected with your social security account. 당신의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어떤 이슈가 디텍트 됐다, 감지됐다. 그러니까 이슈라는 건 뭐 결국 이제 문제를 얘기하죠. 또는 여기서 이슈라는 거를 problem으로 바꿔서 problem detected in your social security accoun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your social security account has been suspended. 이게 당신 소셜 넘버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또는 action required. 딱 크게 써 있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 이슈 액션 리콰이어드 뭔가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된다 뭐 이런 얘기 또는 urgent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 aler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이죠. 문서에는 official document라는 문구와 도장까지도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연락하라라는 전화번호도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그 겁나는 제목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전화를 하거나 그 링크를 클릭하거나 막 이러는 거죠. 모두 사기입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사기범이 SSA 그 감사관실 직원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당신 같은 전화하는 사람 많다. 우리가 그 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자, 일단 당신 진짜 소셜 넘버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얼떨결에 해결해 준다니까 진짜 넘버를 막 불러주죠.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은행 정보도 빼내고 뭐 크레딧 카드 넘버도 빼내고 할 수 있는 다 그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방식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alert다, 뭐 urgent다, 뭐 issue detected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일단 그런 제목의 뭘 이메일이나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면 사람이 누르게 되니까 그 판단력도 흐려지고 당황하지 말고 절대 클릭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특히 이제 시니어들을 상대로 이 사회보장국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베네수엘라 정권 자체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 유조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 대상 유조선은 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놨죠.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면서 마약 운변, 불법 약물로 의심되는 그 선박을 뭐 격침시키고 또 유조선을 납포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지금 높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서 정권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유조선까지도 제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 베네수엘라 정권은
결국은 이제 해외 테러 단체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걸 명분으로, 그걸 발판으로, 근거로 해서 유조선을 제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제. 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재 대상 유조선이라는 거니까 이제 리스트업을 해놨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뭐 제재 대상 유조선을 봉쇄한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유조선을 운영하는 그 회사나 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야, 알아봐봐. 우리 제재대상 리스트에 있나? 야, 없습니다. 아, 없어? 아, 그래? 야, 그럼 가자.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것이죠. 제재대상 리스트에 자기 회사의 이름이 들어갔지 않는 멀쩡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야,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지금 미국이 이런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게 끝날 때까지 일단은 좀 홀드해. 일단 들어가지 마라. 이럴 확률이 거의 99%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제재 대상 유조선만 봉쇄를 한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유조선 전체를 다 대상으로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최대 자금줄, 이 석유 수출 차단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고사작전, 고사가 뭔지 알죠? 이 말려 죽이려는 작전, 그 고사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게 국제적인 분석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불리우는 에어 프레미아. 에어 프레미아가 그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 그러니까 차량 같으면은 하이브리드 하면은 뭐예요? 가솔린을 쓰기도 하고 가솔린이 떨어지면 뭐 배터리 쓰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제 가솔린 쓰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배터리도 가기도 하고 가솔린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항공사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죠. 일반적인 항공사를 봤을 때 국제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렇게 꼽잖아요.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데 다니는 소위 말하는 저가 항공사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LCC.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레가시 항공사와 그 저가 항공사의 한 중간쯤 되는 항공사. 요걸 이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부르죠. 자, 여하튼 에어 프레미아가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오는 28일까지 이미 시작됐어요. 미주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5%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 프로모션 코드를 누르시오라고 나와요.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된 가격이 이제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최저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일반석이라 하더라도 주말 출발하는 거 틀리고 주중에 출발하는 거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반석도 그야말로 스탠다드 이카노미가 있고 플렉스 이카노미가 있고 뭐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싼 주중 출발, 가장 싼 스탠다드 이카노미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코드를 뭐라고 넣어야 되면 YPXMAS 15 YPXMAS 15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 YP라는 것은 에어 프레미아를 뜻하는 것이고요. XMAS는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것이고 15 이건 뭐냐면 15% 할인한다. 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싼 게 이제 이카노미 클래스잖아요. 이카노미 클래스 또 이제 들어가 보면 스탠다드가 있고 플렉스가 있어요. 플렉스는 뭐 아주 뭐 편한 건 아니지만 뭐 발을 좀 올려놓을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넓이가 조금 더 넓다든지 요 정도인데 그런 거 말고 제일 싼 스탠다드 이카노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A 출발 왕복입니다. $939. 그리고 워싱턴 DC $1,338. 뉴욕 출발 $998. 그리고 호놀룰루 출발 $812. 그런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샌프란시스코 출발이 하와이 호놀룰루보다도 더 먼데 어떻게 더 쌉니다. 샌프란시스코 출발은 왕복 $637입니다. 야, 이건 무슨 국내선보다 더 싸요. 자, 요게 이제 일반 스탠다드 이카노미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카노미에서도 나눠진다고 했지만 이카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과 중간에 또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에어 프레미아는. 그게 뭐냐면 와이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카노미와 비즈니스 중간쯤 되는데 그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요것도 이제 들어가 보면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와이드 프리미엄 중에서 제일 싼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비즈니스석만큼의 그런 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대우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저는 이건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 비즈니스와 좀 흡사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일 싼 기준으로 해서 LA 출발 $1,512, 워싱턴 DC 출발 $2,040, 뉴욕 출발 $1,758, 그리고 호놀룰루 출발 $1,159,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출발 $1,447 등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가격은 해당 좌석 클래스의 가장 싼 날짜, 가장 싼 등급이고요. 해당되는 그 좌석 클래스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보다 조금씩 몇백 불씩 비싼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플렉스가 앞에 붙어 있다든가 하면서 선택이 좀 더 비싼 선택이 몇 개 더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당되는 클래스의 가장 싼 가격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뭐 싸긴 싸죠. 자, 탑승 기간은요.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28일까지입니다. 28일 지나면 요거 없어집니다. 탑승 기간은 그럼 언제냐? 지금 사서 내년 10월 24일까지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할인된 항공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탑승 제한이나 기간 없이 전 기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웹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 약간 좀 트리키한 것도 있어요. 왜? 제한은 뭐 두지 않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솔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나지 뭐 그 항공사에서 미리 솔드 아웃이라고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리스트릭 되거나 무슨 블락 된 건 아니지만 솔드 아웃이라고 몇 개 날짜는 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들어가서 뭐 내년에 그 뭐 5월, 6월 뭐 이때 또는 3월, 4월 이때 갈 예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놓으면은 그게 솔드아웃만 아니라면 충분히 그때 가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의 그 기부금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갑부인 그의 재정적인 지원은 민주당의 그 의회 다수당 탈환을 저지하려는 공화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힘이 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에 그 JD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만찬을 했거든요. 그때 공화당의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역할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집계가 된 액수가 나왔는데 무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트럼프와 그 공화당을 위해서 2억 9,150만 달러 썼습니다. 거의 3억 달러를 썼습니다. 와우. 3억 달러 쓰고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 하나 얻기는 했죠. 그런데 그것도 불과 몇 달밖에는 못 갔지만 자, 여하튼 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제가 많았죠. 그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력하게 그때 추진했던 그 감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는 뭐 반대한다. 나는 뭐 그 반대하는 입장이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역겹고 혐오스럽다. 그 감세 법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부 효율부 수장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이렇게 됐었죠. 됐죠가 아니라 됐었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가 아니라 벌어졌었습니다. 입니다. 그는 그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가리켜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낙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그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제3당을 창당하겠다. 거기에 내가 돈을 엄청 벌어서 제3당을 창당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결국 그런 뭐 다 그 플랜을 다 접고
내년에 공화당의 거액의 기부를 하겠다라는 마음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일부 발언에 대해서 내가 좀 발언을 철회한다,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좀 가라앉으면서 최악에서 조금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환영 만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초청한 사람도 대단하고 그렇다고 또 간 사람도 대단한데 그래서 가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트럼프 측근들과 만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관계가 다시 좀 복구되는 그런 모습을 대중에 보여줬었죠. 뭐 내부적인 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전히 밀착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갈등 국면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겠죠. 공화당도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론 머스크도 언제까지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척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갈등을 봉합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뭐 내부적인 건 그렇게 따지더라도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내년 중간 선거 때 공화당에 대거 정치 자금을 쏟아붓겠다라는 것은 공화당 측으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다시 한번 얻은 셈이고요. 또 민주당 쪽으로 본다면 야 이거 다수당을 탈환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힘들게 생겼네라고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한번 커다란 어떤 장벽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백악관의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 관세 부과 때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이견, 반발 이런 게 심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폭로를 한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각 국가의 통상 마찰 등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둘러싼 비판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여하면서 오늘이 미국 경제의 해방의 날이다 막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느낀 거는 think out loud 그러니까 생각한 거 그냥 밖으로 큰 소리로 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한번 땅 생각이 되니까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크게 내뱉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 와일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안 하고 오히려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당시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파지티브한 그런 면과 또는 역기능, 네거티브한 그런 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하고 준비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상호관세 부과가 속도감 있게 그냥 좀 조급하게 발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관세가 뭐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모진들도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쪽과 관세가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나뉘어서 의견 충돌이 심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일스 비서실장은 관세 정책에서 결국 절충적인 해법이 나는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여하튼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의견 충돌이나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소위 폭로라면 폭로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비서실장이 막 이런 폭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특별히 그를 비난하는, 그를 힐난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좀 괜찮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요.
지금 정말로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 그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리더십 약화가 초래할 그 나중 그 어떤 그 위협이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그 도서관 기금 모금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뭐 번역하면 뭐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이랄까? 아니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 기념관이 맞겠습니다. 네, 기념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LA에서 한 40분 정도만 북쪽으로 가면 시미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미밸리라는 곳에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기념관. 저도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라고 뭐 이름은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공부할 수 있는 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 그 라이브러리 가면요. 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서 한번 가볼 만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그 레이건 라이브러리가 LA 인근에는 있고 또 LA에서 그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면 그 누구죠? 또 다른 저 대통령의 카터인가요? 그 카터 전 대통령의 그 라이브러리도 거기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전직 대통령의 라이브러리, 즉 기념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미국의 전통인데, 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지금 기금 모금 행사가 어제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그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만일 우리가 세계를 지금 선도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세계를 선도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러시아요? 그럼 중국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석상에 나타난 그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타까운 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얼마 전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의 주치의가 그렇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방사선 치료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보수, 진보, 정치적인 뭐 그런 생각을 전혀 떠나서 누구든지 그 나이에 그런 건강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 누구든지 좀 공감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과는 별개로요. 일단 전립선 암, 그게 뼈까지 전이 됐다라는 사실이 공개됐다라는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목표 시한으로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안하면서 그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미국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 나토 헌장 5조가 그럼 뭐냐? 네. 이런 내용은 이겁니다. 회원국 중에, 즉 나토 동맹 회원국 중에 어떤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나라가 모두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같이 집단으로 방어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러시아가 그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전쟁 일으켰잖아요. 자,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미국이 나토 가입하지 마.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 보장을 요렇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같이 방어해준다.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 조금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뭐 나토 가입을 허가해준다.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유럽이 집단적으로 같이 해주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방어해주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무기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은 또 미국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문구를 만들어서 종전한 협의안으로 이제 합의안으로 내놓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조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오케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돈바스 지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지역 영토를 대신에 이제 이걸 포기하라는 것이죠. 네, 이걸 그냥 눈 딱 감고 포기해.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집단 방어해 줄게 뭐 이런 건데, 자,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뭐 좀 관건인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거를 이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데, 참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와 기아가 차량 도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400만 대에 대한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 35개 주 검찰총장이 진행한 그 관련 조사를 끝까지 가기 전에 그만 조사 그만하시고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뭐 손해배상 물겠다, 벌금 막 이런 걸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대신에 우리가 싹 다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해 줄게. 요런 합의를 한 겁니다. 현대와 기아는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그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외에 직접 딜러에 가서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차량까지도 모두 다 무려 400만 대에 대해서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장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이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치는 뭐냐?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것입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건 뭐냐? 자동차 그 키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컴퓨터 칩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칩과 자동차의 그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도범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현대, 특히 기아 차량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막 챌린지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자, 누가 가장 빨리 키도 없는데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깨고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해요? 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무슨 장비 하나, 뭐 이상한 거 들고 가고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기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기아 차량에 깨고 들어가고 탁탁탁탁 해갖고 한 2분 만에 붕 시동 걸리게 해서 훔쳐 달아나는, 이게 젊은 애들이 작년엔가 그 챌린지로 유명했잖아요. 그 영상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그게 거의 다 현대 기아, 특히 기아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게 2021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을 절도범들이 많이 노렸죠. 이제 그 차량들 다 갖고 오면 무료로 다 방지장치 설치해주고, 또 그런 앞으로는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판매하겠다라고 현대와 기아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대한 유서 깊은 성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에 자리한 대형 성, 이 캐슬이 런던의 불과 조그만 원룸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에 지금 매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룸 섬, 이 RUM, 룸 섬에 위치한 거대한 성, 침실이 무려 20개나 있는 거대한 섬 킨노크 캐슬이 런던의 그 원룸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인 70만 파운드, 달러로 하면 한 95만 달러 정도? 예, 매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성은 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면적이 얼마나 되세요? 예를 들어 뉴욕에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사는 조그만 원베드룸 아파트 900 스퀘어 피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단독주택에 사시면은 2,000, 2,500, 3,000, 3,500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의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건 3,000, 3,500, 4,000, 4,500 스퀘어 피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캐슬, 이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몇 층에 전부로 토탈 연 면적 따지니까 무려 33만 스퀘어 피트입니다. 상상도 잘 안 돼요. 침실 20개, 욕실 9개, 리빙룸 7개, 또한 이 벽으로 쫙 둘러싸인 멋들어진 정원 등등을 갖춘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웅장한 캐슬입니다. 성. 그 성 내부에는 갤러리형 복도와 응접실, 식당, 당구장, 무도회장, 도서관 등등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800 몇 년, 뭐 이게 구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200년 이상 됐죠? 1200년 전 장식품과 박제, 뭐 초상화 등등으로 꾸며져 있고요. 과거에 이 성 주인이었던 조지 블로경, 그러니까 서 조지 블로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그 소장품이나 유물 이런 게 상당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모조리 다 같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유물만 팔아도 몇백만 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싹 한꺼번에 95만 불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웅장한 규모가 이렇게 싸게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그 현재 부동산 업자는요, 일부 보수가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데 이곳에 정말 누가 와서 제대로 살거나 또는 이거를 사업을 어떤 숙박시설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보수가 필요한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00만 파운드면은 지금 뭐 100파운드가 한 135달러 정도 되니까 1300만 불 이상 들어가야 정말 이걸 뭐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조그만 원베드룸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거는 뭐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3,000 스퀘어핏짜리 집이라든지 5,000 스퀘어핏짜리 집이라든지 이걸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리모델링 비용이 탁탁 펑펑 뛰죠. 마찬가지로 이게 무려 33만 스퀘어피트가 되니까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한 1,300만 불 이상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유지와 높은 보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95만 달러라는 싸게 이 매물이 나온 겁니다. 런던의 원룸 아파트가 또 95만 불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자, 영국에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그 댓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룸 아파트 가격에 커다란 성을 한 채를 내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놀라는 글도 있고요. 또 다른 글은 아무리 95만 불 싸게 나온다 그래도 나는 못 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95만 불? 아니, 나는 공짜로 그 성을 준다고 해도 나는 안 가죠. 왜?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유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죠.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걸 이제 숙박시설로 돌리거나 뭐 또는 무슨 어떤 유적 또는 관광시설로 돌리거나 근데 관광 플러스 숙박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꼭대기는 자기네가 살면서 뭐 이렇게 머리를 좀 굴리면 충분히 좀 그 수익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개는 좀 그렇고 어떤 뭐 기관이나 업체에서 한번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앞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1.5유로, 달러로 보면 한 2달러 정도의 그 지하철 표, 로마 시내 지하철 표 한 장만 사면 고대 로마인들의 그 목욕 시설을 비롯해서 고대 로마인들의 유물 수백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고대 유물이 전시된 로마 시내의 그 지하철역이 어제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시내의 지하철, 뭐 그전에도 있지만 새롭게 이제 만드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대 로마인들의 그 유적지 또 유물 이걸 대거 발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다 발굴해가지고 지상으로 갖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 상할 수도 있고 유물이 그 손상될 수도 있고 또는 있던 자리를 위로 갖고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야, 이거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자. 그대로 두고 지하철역을 옆으로 이렇게 빼서 이걸 관람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 유물이나 유적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두고 옆으로 지하철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 그걸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도자기 주전자 등등등 그런 생활 소품뿐만이 아니라 당시 부유했던 2000년, 3000년 전 당시 고대 로마인 부유했던 로마인들 주택에 딸려 있는 그 목욕 시설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하철 표 한 장만 끄면요. 자, 이에 따라서 달러로 보면 한 2달러짜리 지하철 표 한 장만 있으면 내려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지하철역이 어제 개통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LA 인근도 많이 있으시고요. 뭐, 타주에도 있으시고, 또 다른 나라, 타국에서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얼마 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구독자의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분은 뭐 아무래도 우리 미국보다는 같은 유럽이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서 이 지하철 한번 가시는 그 기회, 찬스가 우리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드네요. 이태리 얘기하다 보니까. 여하튼 그 독일을 멀리에서 봐주시는 그 베를린 독일의 그 구독자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뭐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태리 가서 1.5 유로짜리 그 지하철역 그 티켓 끊어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거기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5명을 뽑는데 그 파이널 후보 5명이 아니라 예비 후보 15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디먼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또 예비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의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어제 제98회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 그리고 주제가상 이 두 부문에 예비 후보로 넣었습니다. 국제 영화상 부문에는 한국의 이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나라의 작품 15편이 예비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외에 또 예비 후보에 같이 올라간 작품을 보면 프랑스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 그리고 노르웨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 그리고 브라질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 또 일본 작품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사시는 제일교포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상일이라는 그냥 한국 이름 그대로 쓰십니다. 이상일 감독의 일본에서 온 영화 국보라는 영화도 이제 예비 후보에 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추려져서 5개가 나중에 발표되는데 그거는 언제 발표되느냐? 내년 1월 22일 다음 달에 발표되고요. 5개가 발표된 후에 그건 이제 최종 후보. 그리고 나서 그 최종 후보들이 다 이제 그 시상식 날 오죠. 그 중에서 파이널리 어떤 작품이 선정됐다. 요거 이제 최종 후보를 발표해서 수상하는 그 시상식은 내년 3월 15일 열립니다. 내년 3월 15일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상을 받기를 바라고 또 캐대헌의 주제가 골든도 상을 받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100세 노모를 홀로 돌보던 79세의 아들, 본인도 얼마 안 있으면 80세가 되는 79세의 아들이 어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안고 있는 노노간병. 이 노노간병이라는 건 뭐냐면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간병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신생어입니다. 노노간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이후 현지 일본에서는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한 상황은 범죄고 용서할 수 없지만, 천륜을 배반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그 절박함은 정말 이해된다. 뭐 이런 동정론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니폰 TV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쿄의 한 주택에서 올해 79살의 와타베 마사토 씨는 함께 거주하던 올해 100세의 노모를 입을 손으로 막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서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와타베 씨는 수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약 20년 전부터 거동이 어려워서 1층 침대에서 지난 20년까지 동안 아들의 간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들은 5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병할 수 있는 체력이 됐지만 지금 20년 동안 간병해오면서 본인도 79세의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요양 서비스는 거의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왔고 나머지는 오로지 79세 노인 와타베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와타베 자신 역시 지병으로 병원을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만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의 간병은 어떻게 될지 나는 늘 그게 불안했었다. 그게 걱정이었다. 라면서 울먹이면서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노노간병.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초고령 사회의 이 안타까운 단면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뭐 요양병원이나 뭐 너싱홈 등의 제도가 있어서 뭐 일본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나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도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